커피 한 잔씩 하셨죠? 자,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장로교, 복음주의, 자유주의를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자, 이게 크게 정리하면 왜 장로교, 개혁교회, 정통교회, 보수, 근본 이렇게 나누느냐 그러면 이 중간에 WCC가 있어요. WCC가 추구하는 정강, 신학적인 노선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한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하나가 뭐냐? 용공주의야. 공산주의를 용납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것을 2010년에 WCC 총회가 서울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총회를 부산 백스코에서 했는데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이제 교단적인 보수적인 교단들은 그걸 철저하게 반대를 했고 거기에 가담했던 대표적인 5개 교단이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WCC예요. 용공, 공산주의 이를 용납하는 건데 거기에는 뭐까지 들어가느냐? 타 종교, 불교, 유교, 이슬람과도 대화를 다이알로그를 해야 된다. 타 종교와의 대화예요. WCC 그 안에는 다종교. 자,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성경은 뭐냐? 타협하지 않아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여기는 뭐냐? 적당주의야. 이게 복음주의 내에서 자유주의로 가는 타협하는 거예요. 이 교단 WCC를 지지한 교단은 여러분 경계하고 봐야 돼요. 이거 여기에 빠진 사람들은 절대 광화문 애국집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좌빨이라.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여기에서 왼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가려면 WCC를 거부해야 돼요. 탈퇴해야 돼요. 여기에 핵심이 누구냐? 천주교야. 천주교. 로마 카톨릭교회가 이걸 다 주도하는 거예요. 돈 대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리스 정교 뭐 다 들어가는 거죠. 심지어 뭐 불교, 유부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이걸 한눈에 쫙 구분할 수 있는 그 좌표가 뭐냐? 바로 WCC 종교다원주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주의, 자유주의에서는 이것을 다 오픈해서 누구든지 좋다. 아무나 와도 좋소.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근본적으로 바로 이 성경과 신학적 기초에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배격하고 규제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통상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현재 그러면 한국교회 어떠냐? 한국교회가 심각하다는 게 뭐냐? 개혁교회, 정통교회, 보수교회, 근본교회, 칼빈, 청교도에 속해 있으면서도 사이비가 여기에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애국운동하면서 드러났어. 윤석열 대통령 기각이냐 탄핵이냐 할 때 이때 드러난 거예요. 저도요 여러분 광화문에서 이렇게 헌재에서 제가 넉 달 동안 지난 계엄 이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제가 우리 친구 목사들한테 잠깐 이렇게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막 난리가 아니에요. 왜 여기다가 그런 글을 오니나 탈퇴하라. 막 나를 완전히 반대로 나를 이단으로 몰아. 여러분 시대가 지금 그런 때예요. 진리가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정의가 살아있습니까? 이번에 탄핵하는 거 보세요. 헌법재판관 8명들. 진리가 정의가 다 죽었다니까? 그런 시대에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건 뭡니까? 그러나 진리는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믿는 우리가 생각하는 애국운동 한국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은 하나밖에 없어. 자유주의가 되면 좌빨이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간장 녹으면서 지금 이 투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키가 뭐냐? 자유주의는 절대 애국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계속 이거 강조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계속 5000시간 강조한 거 아닙니까? 그 중앙에 WCC가 있는 거예요. WCC. 보수주의라고 하는 이 안에도 빨개가 있는 판에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끝장난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서 제가 이걸 오늘 이 강의는 여러분들 생각에 다는 아니겠지만 몇몇 분들은 야, 서 교수님이 완전히 극보수네 보수네 뭐 이렇게 근무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믿는 신앙은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영광, 오직 구원, 이걸 제가 저희 칼빈주 5대 교리 하는 것처럼 저는 칼빈의 신학을, 이 사람도 100%다 사람인데, 그러나 제가 하는 건 뭐예요? 성경 말씀을 가장 완벽하게, 성경에 가장 근접하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 최고의 해석자가, 신학자가 칼빈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생각하셔서 적어도 여러분이 바로미터로 WCC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에요. 개신교 안에 교단들이 많아요. 특정 교단, 뭐 기독교, 장로교, 내가 그 데모하는 걸 봤으니까 종로 3가에서 목사 가운 입고 거기에는 몇몇 이렇게 신학교 학생들도 가운 입고 나와가지고 유정이 탄핵하는 걸 내가 현장에서 봤어요. 그 사람들은 다 WCC고 자유주의자들이에요. 그 중에 일부는 복음주의자,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안에 그 새끼들이 있다는 거니 문제야. 위장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한테 이제 아까 오전 시간에 했던 것들을 정리하면서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 척도가, 바로미터가 바로 WCC다. WCC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소위 자유주의 신학의 완결판, 타 종교와의 대화, 천주교, 이슬람, 불교.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천국 가는 방식만 다르지 목적은 똑같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그거 가지고 다 썰을 푸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 이상이에요. 지금 안토니오 그람시가 했던 교회 문제, 나라 문제, 가정 파괴, 모든 문제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서 다 기초한 거예요.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탈리아 사람 아니에요? 이탈리아는 뭐예요? 교황청, 천주교의 심장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말만 하나님이지 다 자기가 교주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실제로 구원이고 생명이고 천국이고 관심이 없어요. 치상낙원, 사회주의, 빨갱이, 공산주의예요. 사람의 생명을 생명으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북한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돌같이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오직 수령님 한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거기로 13,000명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죽을 걸 알고 보낸 거예요. 그래도 반발하면 안 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멘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주사파 공산주의 체제예요. 지금 북한에. 만약에 거기가 체포됐다, 그러니까 풀려났다, 그건 죽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독교가, 정통교회가, 바른 교회가 세워져야만이 자유와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결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우리 한국의 상황을 보면 자유주의의 최천봉이 누구냐? 민주당 대표예요. 자기 방식 돌아서면 거짓말이야. 돌아서서 뭐 이거 저거 다. 그러니까 한 그 국민의 무슨 의원이 그랬잖아요. 도대체 당신은 뭐가 진실이냐? 믿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까보면 거짓말이야. 그러나 양심의 가책은 없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왜? 지가 교주니까. 그러나 여기 보세요. 성경 신학, 개혁교회, 정통, 보수, 근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조그만한 거. 작은 거 하나. 그것 때문에도 우리가 애국운동 광화문에 하게 되면 한번 결석하는 거, 그거 가지고 잠을 못 자. 내가 가야 되는데 안 가도 되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만큼 신앙이 순수하고 헌신도가 높고 충성도도 높고 사랑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떠나면 똑같은 사람이라도 사람이 아니에요. 알았죠? 여러분이 잘 오해 없이 들으셔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진실한 크리스찬은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복음주의자이거나 자유주의라고 해서 그렇지, 이게 인본주의야. 인본주의.
여기서 나가면 그게 뭐예요? 세속주의야, 세속주의. 다 똑같은 거야. 말만 다른 거지 다 똑같은 거예요. 자유주의 안에는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있어요. 내가 언제 이걸 또 시간이 되면 여러분한테 신학사에 대해서 한번 특강을 하면 이것도 재밌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신학사예요. 신학이 발전사예요. 알았어요? 근데 그 신학의 발전사 속에 신학이 얼마나 많을까요? 지금 21세기는 신학의 홍수시대, 제가 정의 내린 거예요. 이것도 내가 초대교사 때 이미 다 강의한 거예요. 지금은 신학의 홍수시대예요. 알았어요? 이름만 붙이면은, 특별히 그 중에 요즘 같은 경우는 여성신학, 환경신학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요즘에는 또 뭐 공로신학, 공공의 신학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 나? 보수신학에는 그런 거 안 만들어내요. 다 어디서 만들었냐? 자유주의에서. 이걸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이거 뭐야? 관심을 갖게 만들어? 그리고 사기치는 거예요. 알았어요? 성경 원리는 진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인본주의, 세속주의, 자유주의 이 사람들은 뭐냐? 자꾸 싫은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유혹해. 마치 사탄처럼.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의 원리, 진리는 하나다. 생명도 하나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명심하고 다른 걸 좌우로 우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그런 신학 체계를 완성한 게 뭐냐? 성경 사상을 완성한 체계를 완성한 신학이 뭐냐?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의 원조가 누구냐? 존 칼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스코틀랜드 스튜어트 베리, 자 지난주에 좀 인사말 앞에 살펴보다가 우리가 중단을 했습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2번 1페이지 2번으로 가면 이국 생활과 결혼. 스튜어트 베리가 이국 해외에서 소위 생활을 많이 했어요. 지난 시간 한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뭡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스튜어트 베리는 어떤 사람이다? 이 사람은 고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에 환생한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이거 시험 나올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 지난주에 우리 교수님들 모여가지고 지금 이제 6월달 시험 볼 거 지금 이제 다 분담 받아가지고 지금 했는데 이거 시험에 나와, 시험에. 응? 자, 스코틀랜드의 여왕 중에, 응? 아니면 기독교 역사 속에 클레오파트라가 환생한, 그 정도로 이 스튜어트 베리는 뛰어난 사람이에요. 알았어요? 클레오파트라가 우리가 이제 저도 그 소설책을 읽어봤는데 우리 영화도 봤잖아요. 클레오파트라.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번에 클레오파트라 영화 좀 보라고 그랬는데 봤는지 모르겠어요. 엘리자베스 테일러. 이 사람이 원래 영국 사람인데 미국 가서 처음에 할 때 무지무지 사람 취급 받지 못하고 더럽게 인간 차별받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됐어. 20세기가 배출한 유명한 여자 배우. 그렇게 해서 한 시대를 살다 갔는데, 그 클레오파트라 영화를 보면은 그 대사 읽으면서 그 뭐라 그럴까 액션 취하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때가 엘리자베스의 전성기였어, 전성기. 그거 하나로 세계적인 스타가 돼버렸잖아요. 그랬는데 바로 그에 못지않은 이집트의 마지막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 근데 16세기에 스코틀랜드의 스튜어트 메리, 클레오파트라의 환생한 여자처럼 매력적인 여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력적인. 여러분 키가 1m 80이야 그 시절에. 그런데 아직 성인도 안 됐어. 15, 16, 17, 18. 그때면 이빨 청춘 꽃다운 최고의 그런 미모를 가진 여자. 그러나 몸만 예쁘고 한 것이 아니라 다재다능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뜨개질 하는 것부터 언어학부터 뭐 승마하는 것부터 스포츠 모든 거 진짜 만능인 여자가 바로 스튜어트 메리야. 거기다가 키가 2m 80인데 이야 이빨 청춘 16, 17, 18, 8살에 이제 약혼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때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요. 여러분들이 제일 예뻤을 때가 언제야? 남자나 여자나 이 강의 듣는 여러분들에게서 제일 예뻤던 아름다운 때가 언제야? 28 청춘이야. 16, 17, 18. 20살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또 어떤 사람은 허리 쑤시네, 뭐 다리 쑤시네, 예? 어디 아프네 그러잖아요. 뭐 다는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빼어난 스코틀랜드가 배출한 그런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여왕에게도 엄청난 말할 수 없는 사선을 넘는 그런 고난과 시련이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국 생활이 시작이 됐는가? 먼저 기억할 것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환생한 사람이 스튜어트 멜이다. 이걸 딱 하시고, 자, 2번 고찰한 대로 1548년 모친 기지의 메리는 프랑스 출신이에요. 어머니가. 그래서 아버지 제임스 5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국제적으로 결혼하는데 하는 이유는 뭐냐? 서로 친선을 맺고 서로 간에 보호해주면서 상호 조약을 맺어서 서로 상호 협력하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게는 중심이 뭐냐 하면은 영국을 견제하기 위함이야. 지금도 영국하고 프랑스는 지금도 갈등이에요. 그게 좋지 않아요. 근데 그건 뭐냐? 이미 중세 때 더 올라가면 고대 역사부터 여러분 프랑크 왕국이라고 아시죠? 서고트족, 동고트족 바로 그때부터 예를 들어서 서기 300년, 400년, 500년 그 시절부터 특별히 이제 이것이 고조되기는 AD 800년 샤를 마뉴 황제가 등장하면서부터 이 사람이 서고트, 동고트 모든 걸 다 통폐합하거든요. 하나로. 그러면서 권력이 지금으로 보면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현재 센트럴 유럽을 다 바로 이 고트족이 지배했는데 그때 바로 샤를 마뉴가 800년에 이것을 딱 지배한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840년 가면 셋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소위 동고트족, 서고트족 이렇게 갈라지면서 그래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로 갈라지는 거예요. 원래 이 나라는 한 나라예요. 알았어요? 이 나라의 라이벌이 누구냐? 영국이야, 영국. 그러니까 이 프랑스는 거기다가 또 독일도 마찬가지지만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들의 통치력은 뭐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교주라니까요. 로마 황제. 그런데 거기에서 이탈한 게 누구냐? 영국이라 이 말이지. 헨리 8세. 그래 이 사람들이 볼 때 영국은 좋게 보겠어요. 그래서 유럽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017년인가 브렉시트라는 소위 EU 공동체에서 영국이 탈퇴했어요. 영국만.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역사 속에서 고대, 중세 거치면서 일어났던 이 국제 관계가 그대로 현재 일어난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뭐 독일은 뭐 좀 덜하지만 프랑스하고 영국은 실제로 전쟁도 하고 100년 전쟁도 하고 잔다르크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전쟁도 하고 피 터지는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두 나라의 관계는 마치 한국하고 일본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스코틀랜드는 땅덩어리가 적잖아요. 스코틀랜드 이 땅덩어리가 적어. 이렇게 적어. 영국은 커. 10배나 커. 그러니까 이 영국은 뭐냐? 몸은 하나야. 이걸 옆에다 두는데 생각이 달라. 전통도 달라. 교육도 달라. 이걸 손아귀에 넣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에드워드 6세 이가 아들이 태어나서 세자로 세우려고 그랬다가 이제 어린 나이에 16살 요절에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아들하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메리하고 헨리 8세가 결혼시키려고 그러면 프랑스하고 둘이 동맹을 맺어버리면 완전히 개털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헨리 8세가 그걸 스코틀랜드하고 아들을 빙자해서 결혼시켜가지고 그걸 손아귀에 넣으려고 그러는데 누가 반대냐? 지금 여기 말하는 기지의 메리가 프랑스 사람이야. 프랑스는 반목이야. 이거 보면은요, 가정사가, 개인사가 국가의 역사로 발전하는 거예요. 감정이 안 좋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야. 빨갱이 만나면 절단 나는 거야. 빨갱이. 그나마 우리가
광화문에서 정광훈 목사님 만났기 때문에 계몽이 되어서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운암을 만나고 박정희를 만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전이 일어난다.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얼마나 했습니까? 이것은 체제 전쟁이다 그랬잖아요. 누가 외친 사람 있어요? 나는 그런 거 보면서 정광훈 목사님 항상 한 수 앞을 보고 가셨거든요. 야,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 몸을 던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 구약 시대만 선지자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선지자하고 선각자하고 뭐가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어느 시대나 이런 선지자나 선각자가 있는데 지금 21세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광훈 목사님을 선지자로 보낸 거예요. 문재인 때 문재인은 간첩이다. 누구도 이 얘기를 안 했어요. 문재인이가 도보다리에서 금정하라고 회담할 때 USB를 주었다. 누구도 준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밝혀냈잖아. 근데 그게 사실이 됐잖아요. 내란이 일어난다. 체제 전쟁이다. 이번에 또 이렇게 그 탄핵의 과정에서 한동훈 씨라는 이 사람이 등장했잖아요. 그걸 처음부터 주적으로 지적한 사람이 누구야? 우리가 열광할 때 정광훈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참고해서 하는데 어쨌든 영국하고 스코틀랜드하고 프랑스는 이런 미묘한 이런 국제 관계가 여기 있다. 그 중에 프랑스하고 영국은 앙숙이다. 한국하고 일본이다. 이거 참고하면 돼요. 그 다음 줄 메리는 즉시 그 6살 난 메리를 여왕 신분으로 외가인 프랑스로 보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왜 어떻게 해서 6살짜리가 여왕이 되느냐?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아버지가 죽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여왕이 됐는데 나이가 어려 못 다스려. 그러니까 자기 그 기지의 메리가 자기 친정으로 프랑스로 교육을 보냈어. 이때가 프랑스로서는 최고의 절정기야. 저희 프랑스가 지금도 세계적으로 유행, 음악, 미술하면 프랑스잖아요. 이탈리아하고 막 쌍벽을 이루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프랑스를 갔는데 에펠탑 있는 프랑스 거기 무슨 그 도로가 있더만데 잊어버렸네. 이야, 제가 런던에 있었잖아요. 이탈리아 노마도 가봤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유럽을 여행을 해보니까 제일 먼저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런던을 보고 그리고 노마를 보고 그 다음에 파리를 봐야 된대. 어떤 사람은 이제 또 순서대로 파리를 보고 또 노마를 보고 런던을 봐야 된대. 사람마다 다른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가 런던에서 살고 이탈리아랑 다 여행을 해봤으니까 제 생각은 런던은 마치 고대의 전원 도시 같은 거예요. 안정이 돼 있고 뭐라 그럴까 참 모든 것들이 균형 잡힌 정말 편안한 정말 신사의 나라 같은. 근데 이탈리아 노마는 뭐냐? 고대 도시예요. 여기는 역사가 숨쉬는 그런 또 다른 향취가 있어요. 근데 프랑스 파리는 어떤 곳이냐? 야, 여기는 파리는 현대의 도시. 아주 생기 넘치는 활기찬 건물이고 도시고 도로고 제가 가서 보니까 야.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여행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프랑스 파리를 봐야 되겠구나. 파리 보고 딴 데 보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진짜 파리는 그 구조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 제가 영국의 대형 박물관도 가보고 거기 내셔널 갤러리 미술관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야, 이탈리아 루브르 박물관 거기 에펠탑 그런 거 보니까 내가 볼 때는 런던보다 한 수 위더라고요. 혹시라도 여러분 들으시면서 또 이제 런던 안 가고 프랑스 파리만 가면 안 돼. 예? 야, 그래서 어쨌든 규모나 스케일이 프랑스가 훨씬 더 크고 이렇게 화려한 것을 제가 봤어요. 런던은 그 굉장히 고전적인 그런 향취들이 많이 나는. 거기는 이제 왕궁이 있으니까 버킹엄 뭐 그런 여유가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프랑스는 야, 참 정말 제가 놀랐어요. 그야말로 예술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되어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기지의 메리가 남편 제임스 5세가 일찍 죽었어요. 이 사람이 오래 살지 못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부와 명예와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왜 안 되냐? 일단 몸에 요즘 같으면 감기, 코로나만 걸리면 죽는 거라. 약이 없어. 그래가지고 대개 우리나라 조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영조나 되니까 그렇게 뭐 89세, 90세 살았지. 다른 사람들 보세요. 보통 15, 20, 30, 40, 뭐 40, 그때 다 죽어. 평균 나이가 40대야. 조선 28대 왕 중에.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왕이 보통 이렇게 장수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드문 일이야. 타고난 거예요. 제임스 5세도 단명해서 일찍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생과부가 되는 거지. 딸 하나 이거 아들을 원래 둘을 더 낳았는데 애들이 일찍 죽어. 그래가지고 유독 이제 이걸 스코츠 메리가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아들 둘 죽고 나서 얘를 얻었으니 늘 뽀뽀하고 그냥 애지중지하고 그랬는데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어머니 기지의 베리가 자기 친정으로 보내서,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국사를 해야 되는데 딸이 있으면 못 하잖아. 그러니까 딸을 자기 친정으로 보내서 거기서 교육을 받게 하는데, 그때 프랑스는 최고의 르네상스를 아주 능가하는 그런 화려한 아름다운 그런 도시였다. 궁중 생활도 차원이 다른. 제가 좀 설명 또 이따 하겠어요. 자, 즉시 메리는 즉시 프랑스 왕 앙리 2세와 카트린사의 맏아들 프랑스와 2세, 자 6살인데 프랑스 가자마자 약혼식을 했어요. 자, 약혼식은 왜 하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헨리 8세가 자기 아들하고 에드워드 낳았는데 빌빌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이니까 너무 기뻐서, 그래서 마치 선물을 주듯이 스코틀랜드 스코츠 메리하고 약혼시켜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이 나라를 먹으려고 딱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기지의 메리가 나는 안 된다. 그렇게 헨리 8세가 요청했는데도 거절하고는 이 딸이 프랑스 갔는데 프랑스의 앙리 2세 이 아들하고 약혼식을 다 했어요. 6살 때. 이 6살 약혼이 10년 동안 가는 거예요. 성인이 아니 미성년이니까. 당시 2살 연하와 약혼한 채 10년 동안 왕실 가족과 함께 궁정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궁정 생활은 런던도 화려하지만 프랑스는 훨씬 더 화려했다. 그동안 메리는 기풍 있는 기즈가의 도움을 받는 중에 관습에 따라서 빈번한 사냥대회와 무도회를 즐기며, 제가 아까 설명했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영국의 그리니치 가면은 거기 왕실에 거기 그 산이 있어요. 야산. 거기는 사냥터가 따로 있는데, 유럽에서는 이 절대 왕정 시대의 왕에게는 뭐 모든 것이 다 자기 거니까, 모든 특권을 누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사냥, 무도회, 이때 이제 무도회 이제 프랑스에 나오지만 이 영국에서도 왕궁에서 로얄 패밀리들이 즐기는 그런, 예를 들면 왈츠 있잖아요. 왈츠. 원래 그 왕궁에서 하던 그 춤이 얼마나,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진짜 품격 있게 가곡 그런 따라서 맞춰서 춤추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이제 보니까 현대판 그 무도회는 새로운 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 소위 성인 뭐 사교춤이다 그래가지고 많이 이런 거 저런 거 있는 걸 제가 봤는데, 어쨌든 이때는 주로 왈츠. 그래서 품격 있게 하는 그런 그 왕실 가족들이 즐기는 그런, 여기서는 이제 연극도 하고, 왜냐하면 자기들만의 공간이니까. 그래서 이 안에서 연극, 드라마, 춤 뭐 이런 그 뭐라 그럴까, 그야말로 환락가 그 이상의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품격을 갖추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체조를 할 때만 해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않잖아요. 규칙에 따라서 몇 발 뛰고 어떻게 몸을 넘기고 하는 것처럼 이 무도회는 상대와 더불어 같이 춤을 추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예의를 갖춰야 된단 말이죠. 복장부터.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어린 나이에 런던에서, 저기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있다가 프랑스 가서 보니까 프랑스하고 스코틀랜드는 문명 차이가 벌써 몇백 년 차이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프랑스가 수도적이다 이 말이지. 거기서 호사스럽게 지냈다 이 말은 뭐냐,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여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공부를 또 그러면서도 게을리지 않았다. 이 사람이 타고난 천재라는 얘기예요.
당시 그녀는 뛰어난 미모와 다재다능한 르네상스 시대의 공주로 지목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하잖아요. 2000년 전에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환생했다고 그러잖아요. 당시에 클레오파트라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응? 플루템이 그게 마지막 아들이 있었는데 프톨레미 있었는데 그 자기 배다른 남동생하고 그 이집트를 먹기 위해서 왕권 다툼하고 하는 거 보면 치열합니다. 우리가 그 클레오파트라 영화에서도 잠깐 나와 앞에. 근데 결국은 이제 그것을 카이자르가 나중에는 그 아들을 정리하고, 왜 클레오파트라의 소원이니까 자기가 여왕이 돼야 되니까 그 제거하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 요청을 들으면서 이제 당시 나이 차이가 한 26세인가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50대가 바로 20대 처녀하고 결혼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바로 클레오파트라예요.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영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 전성기 때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그 모습이 바로 클레오파트라.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 스튜어트 메리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클레오파트라가 환생한 사람이 바로 스코틀랜드의 스튜어트 메리였다. 당시에도요 클레오파트라가 외국어에도 능통했어요. 근데 그 사람 옛날 영화 보면 클레오파트라는 목욕을 하는데 그때 밀크 목욕하고 그러잖아요. 그 2000년 전에 그래야 이뻐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대단한 거지. 그 권력이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 메리 스튜어트는 바로 그런 사랑이었다. 다섯 번째 줄, 메리는 프란시스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2살 연하인데 이 사람이 몸이 안 좋아, 병약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사랑하고 하기 때문에 혼전 동거하였으며, 몇 살 때부터 했는지는 몰라요. 그 정도로. 왜냐하면 메리는 건강하고 키도 크고 쭉쭉 그야말로 쭉쭉 빵빵이었는데 프란시스는 몸이 병약하고 2살 연하인데 요즘 같으면은 순수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나중에 기록을 보면은 뭐 단순히 남녀 간의 어떤 관계 때문이 아니라 너무너무 그냥 일방적으로 메리가 불쌍하듯이 프란시스를 사랑하고 좋아했다. 일찍 죽었어요. 결혼하고 2년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극이지.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메리가 스코틀랜드로 이제 돌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자 봅시다. 메리는 프란시스를 너무나 사랑하여 혼전 동거하였으며 1558년 4월 16세에 프랑스와 2세와 결혼하여 왕세자 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2살 차이예요. 18살, 16살. 1559년 결혼하고 나서 시아버지 앙리 2세가 죽자 프랑스와 2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마침내 왕비가 되었어요. 야, 이건 클레오파트라하고 상당히 유사해. 클레오파트라가 바로 로마 제국을 건설한 카이자르를 만나면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영화를 보면은 이탈리아 로마로 귀가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암살당하고 죽잖아요. 그게 이제 절정으로 그게 끝나는 건데, 여기서는 굉장히 유사하게 아버지가 죽었어.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왕비가 되었다. 자, 미모의 권력의 이런 다재다능함의 외국어의 능통 이런 사람이니까 이들의 결혼은 결국 영국의 헨리 8세를 견제하기 위함이었다. 유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기지의 메리가 이걸 주도해서 헨리 8세의 집요한 요청을 거절했다. 그 다음 줄, 당시 메리는 장신의 매우 건강한 미인인 반면 그녀의 첫 남편 프랑스와 2세는 선천적인 장애로 왜소하고 매우 병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리는 소꿉 친구처럼 프랑스와 2세를 진심으로 사랑한 바, 이들 부부는 금실이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갔을 때 이제 그냥 우리가 그 가족에서 보다 보면은 언니, 오빠, 누이 이렇게 어렸을 때 자다 보면은 생활하다 보면 같이 목욕하고 같이 여행 가고 막 그러잖아요. 5살, 6살, 7살. 적어도 초등학교 한 4, 5년 이전까지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시절에 어렸을 때 추억들이 아마 이것이 계속 지속돼서 그런지 이런 병약한 샤를 마뉴에도 불구하고 메리가 그렇게 그를 사랑하고 그렇게 행복했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메리는 벼락 출세한 메디치 가문 출신 시어머니 왕대비 카트린을 무시했으며, 이게 이제 메리의 약점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 사람 앞에서 피렌체 출신의 장사꾼이라고 시어머니를 놀려먹었어요. 여러분, 중세의 이탈리아에서 피렌체, 소위 메디치 가문 하면은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조선 왕조를 세운 전주희 씨, 그 이상의 그런 명문 가정이 바로 메디치 가문이에요. 여기 메디치 가문이 이제 중세 이탈리아를 주도해가지고 미켈란젤로, 여러 화가들, 음악가들, 17세기, 18세기에는 계속해서 후원하고 했던 그런 명문 가정이에요. 메디치 가문 출신의 시어머니 왕대비 카트린을 무시했다. 놀려먹고 장난친다. 며느리가 세파를 간, 그것도 외국인, 영국에서 와가지고, 그래서 시어머니의 눈밖에 났습니다. 결국은 고부 갈등으로 메리는 나중에 반란군에 패배해 망명해야 했을 때 고고 프랑스로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리가 여기서 이 망명이란 뭐냐, 나중에 이 메리가 퇴위당해가지고 폐위당해가지고 영국으로 가요. 예?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때 시어머니한테 안 찍혔으면 프랑스 가서 프랑스에서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안 받아주니까 런던 가가지고, 런던에 가니까 그때는 엘리자베스 1세가 처녀로 지금 통치할 때예요. 두 여인 간의 정치 갈등 대립은 눈꼴 사나서 못 봐요. 증오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 메리가 이제 런던으로 갔어. 원래 엘리자베스가 이것도 안 받아줘야 되는데 불쌍해가지고, 인척이니까 오촌이야, 오촌. 헨리 8세의 누나가 스코틀랜드 시집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혈통이 연결이 됐는데, 실제로 이 스튜어트 메리도 영국하고 만약에 이때 갈라지지 않고 하나로 있었다면 서열 1번, 2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헨리 8세 직통으로 들어가니까 에드워드, 메리, 엘리자베스. 근데 엘리자베스가 되기 전에 서열로는 바로 스튜어트 메리도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인척의 그 서열로.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둘이 싸우고 그래요. 근데 결국은 이제 메리 스튜어트가 이것을 이제 모함하다가 결국은 발각되어 가지고 이제 엘리자베스 통치하에 영국에서 피난 생활하다가 감옥을 전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참수 당하는 거예요. 모반에 걸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비극을 맞는데, 어쨌든 여기서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영국으로 이제 프랑스로 갈 수 없어서 영국으로 망명했을 때 그것은 결국은 메리 스튜어트의 시어머니를 향한 자제력 없는 그런 거친 행동 때문에 결국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심은대로 거뒀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지만 1560년 12월 주기 1년 6개월 만에 16세의 프랑스와 2세가 허약한 탓에 죽어 후사를 남기지 못하므로 메리는 프랑스 왕실과 연고가 끊어졌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더더욱 그러는 거예요. 프랑스와 2세의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10살에 불과한 시동생 샤를 9세가 즉위하여 시어머니 카트린이 섭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메리는 싫다는 거죠. 그리고 카트린은 그동안 미워했던 며느리 메리를 스코틀랜드로 쫓았어요. 당시 외가인 기지 가문의 친척들이 몇몇 새 남편을 추천했어요. 이제 그 샤를 죽어버렸으니까 나이가 18살인데 그냥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중매를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스페인에 뭐 필립 뭐 누구누구 막 했어요. 그러나 메리가 프랑스에 남을 것을 우려한 시어머니 카트린이 다 무산시켰어요. 한편 메리를 대신해 섭정한 마리 드 기지도 공교롭게 1560년 사망했어요. 스코틀랜드의 신료들이 메리의 귀환을 요청했다. 그러니까 메리 그 섭정자도 죽어버리고 메리는 프랑스에 있었는데 마침 남편이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의 이제 강요 신하들이 이제 메리를 빨리
다시 귀국해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요청을 한 거죠.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살펴보겠습니다. 3번 갑니다. 1558년 11월쯤 영국의 튜터가 헨리 8세의 두 번째 왕비 예른 볼린의 딸 엘리자베스가 오랫동안 서자 취급을 받던 중에 에드워드와 메리가 후계자 없이 사망하자 약관 25살의 권자에 올랐습니다. 자, 엘리자베스가 25, 그리고 지금 스코트 메리는 18. 자, 같은 시기예요. 같은 시대. 근데 그러나 당시 프랑스에 머물던 메리는 투터가의 혈통을 지닌 관계로 영국의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프랑스와 영국 간의 종교적 갈등과 대립을 유발한 바, 가톨릭 교도들은 헨리 8세가 아라곤 출신의 캐서린과 이혼하고 앤 볼린과 결혼하는 것은 무효이며, 따라서 엘리자베스는 사생아이므로 스코트 메리가 합법적인 여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스코틀랜드, 프랑스, 영국의 삼각관계가 여기에 내포가 되어 있어요. 짧은 문장이지만, 자, 그게 뭐냐? 프랑스는 영국에 대해서 감정이 있는 거예요. 왜 감정이 있느냐? 천주교에서 이탈했잖아요. 영국은 성공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남아있어. 프랑스는 로마 교황청이 지배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스코틀랜드, 여기 스코트 메리는 어떤 사람이냐? 철저하게 가톨릭이야. 프랑스에 살다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톨릭을 믿었던 메리가 영국의 엘리자베스를 봤을 때 이 사람은 배신자야. 헨리 8세. 천주교에서 이탈해가지고 성공회를 만들었잖아요. 이 미묘한 관계가 여기에 지금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언니 메리는 천주교였는데, 그리고 그 위에는 엘리자베스는 개신교였는데, 그 상황에서 프랑스에서 봤을 때 엘리자베스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이단자야. 성공회야.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의 메리, 스코트 메리는 프랑스에서 지내다가 간 철저한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엘리자베스를 거세하고 런던의 메리, 블라디 메리를 이어서 제2의 메리로 여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미묘한 종교적, 민족적 갈등이 여기 한 줄에 압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줄입니다. 자, 이것은 프랑스와 영국 간의 종교적 갈등과 대립을 유발한 바, 가톨릭 교도들은 헨리 8세가 아라곤 출신의 캐서린과 이혼하고 앤 볼린과 결혼하는 것은 무효이며, 따라서 엘리자베스는 사생아이므로 스코트 메리가 합법적인 여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스코트 메리의 시아버지 앙리 2세는 영국의 왕위는 메리에게 돌아가야 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 와중에 프랑스의 앙리 2세가 사망하고 프랑스와 왕이 오르면서 스코트 메리가 왕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프랑스와가 후계자 없이 사망하자 메리는 18세 과부가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정리했어요. 영광과 불행이 동시에 휘몰아쳤습니다. 그가 누린 권력은 왕비로서는 2년밖에 안 돼요. 전체적으로 약혼한 걸로 따져보면 10여 년 되지만 그때는 철부지 어렸을 때니까. 자, 그 후 1561년 8월 여왕 신분의 메리가 홀로, 남편이 죽어버렸으니까 시어머니에 쫓겨나가지고 스코틀랜드로 돌아왔을 때는 스코틀랜드는 내전 상태였어요. 우리 한국하고 똑같아. 지금 한국의 내전, 빨갱이냐 아니면 우리 애국 운동 이승만 그런 정책을 지키느냐, 지금 이거예요. 자유민주주의냐 빨갱이냐 이거야. 당시 유럽 전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 잘 여러분 보셔야 돼요. 지금 역사의 흐름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기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산, umbrella, 그 다음에 레인보 그랬어요. 독일, 영국, 스코틀랜드 이게 일어났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1561년에 메리가 프랑스에서 스코틀랜드로 귀국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미 개혁 운동이 일어났다. 왜? 루터가 1517년에 개혁을 했잖아요. 벌써 50년 전, 대략 50년 전에. 자, 그 상황이 지금 스코틀랜드에서 이 개혁의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그 판에 천주교 메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게 내전이지. 따라서 스코틀랜드에도 종교개혁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프랑스의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해온 메리는
자신이 직면한 현안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했어요. 설상가상 스코트 메리는 철저한 로마 가톨릭 교도였는 그녀가 부재한 사이에 스코틀랜드의 국교는 카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로 바뀌었어요. 야, 이게 천년의 역사가 천주교가 장로교로 바뀌었어요. 자, 영국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천주교가 성공교로 바뀌었어요. 이게 아까 내가 구별한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스코틀랜드, 프랑스는 미묘한 이 종교적인 거, 국제적인 정치 관계가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큰 그림으로 여러분한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큰 그림으로. 그래서 초대, 중세, 종교개혁. 자, 이것은 몇 년 동안? 50년 동안 가는 거예요. 종교 50년 동안. 그러고 나서 바로 청교도 운동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를 이걸 꼭 연대를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 역사가 재미가 있고 그 흐름을 보면은 역사가 잘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지 맨날 들어도 그 말이 그 말 갖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영국, 스코틀랜드를 천주교와 관련해서 구분을 했어요. 천주교가 새끼를 쳤는데 영국에는 성공해. 스코틀랜드는 장로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설명을 지금 계속 했던 것입니다. 4번으로 갑니다. 4번. 자, 그러면 재혼과 가정 파탄. 이게 이제 클레오파트라의 비극이야. 스코츠, 메리, 환생한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이때부터 비극을 맞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너무 아름다운 미모라든가 재능이라든가 이런 감정 컨트롤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가지고 결국은 스스로 비극을 맞는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런 거 보면 저는 이걸 보면서 권력이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잠깐 누릴 뿐이야. 근데 지금 민주당 보세요. 그거 5년, 저는 5년을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은 아마 헌법 개정해가지고 20년, 30년 시진핑까지 할 거예요. 시진핑 지금 얼마 못 갑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정보들을 입수를 했는데 시진핑 지금 군부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군부에 7인방이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가 지금 숙청돼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전략이 시진핑 제거하고 바로 김정은도 제거할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관세로 인해서 지금 중국은 쫄딱 망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북경이나 상하이 보면은 그 조선업체가 사람이 없어요. 시설을 엄청나게 해놨는데 저거 이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것만이 아니야. 아파트를 막 상하이나 이런 지방에다가 막 몇천 세대, 몇만 세대를 해놨는데 들어갈 사람이 없어. 공사비가 얼마야?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가는데 돈을 뺄 수가 없어. 그래서 경제가 지금 타격을 줘가지고 중국이 패망할 직전에 와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시진핑이 지금 제거될 확률이 높아요.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스코틀랜드는 메리가 처음에 오자마자 난관에 부족해서 내란에 직면하는 거예요. 장로교 교도하고 이제 그러면서 와가지고 정치를 안정시켜야 되는데 안정시킬 수가 없어. 왜? 정세를 몰라. 가톨릭이었는데 장로교로 바뀌었어. 이 사람들은 여기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성경적인 사람이야. 타협 않는 사람이야. 오직 말씀의 사람이야. 근데 천주교는 사입이 사쿠라야. 뭐든지 좋아. 오늘 여기 지금 댓글 보니까 이준석이도 그러고 나경원이도 그러고 다 천주교라네. 오세훈이도 그러고. 내가 여기다가 욕은 안 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다 WCC야. WCC. 화장실 가야 될 사람이야. WCC. 화장실 가야 될 사람이야. 이 사람들. 여러분 신학이 잘못되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이 잘못되고 신앙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도 잘못된 거예요. 성경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보수주의로 갈수록 개혁주의로 갈수록 정통주의가 될수록 철저하게 원리를 중시하는 거예요. 기본을 중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4번으로 갑니다. 재혼과 가정 파탄. 자,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결혼해가 2년 만에 시어머니한테 쫓겨났어요. 조국으로 스코틀랜드 돌아왔는데 내전 상태예요. 와서 보니까 믿을 사람이 없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셔 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 결혼을 해서 동반자를 얻어서 안위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겠어요. 1561년 8월 스코틀랜드로 귀국한 후 메리는 국정의 혼란 상황에서 결혼의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결혼의 압박. 요즘에 우리나라도 지금 결혼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직장 없지, 집 없지, 막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우리 젊은이들 20대, 30대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근데 여기는 결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여기저기서 이제 중매를 시작하고 했는데, 자, 1565년 2월 달리는 영국에 거주하던 중인데, 이 달리라는 사람은 엘리자베스하고 그리고 메리하고 혈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 혈통이 튜터가의 혈통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원래 이 사람이 엘리자베스 왕실에서 지내던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좀 그런데 스코틀랜드에 메리가 왔다고 그러니까 달리가 소식을 듣고 내가 메리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당시 엘리자베스는 절대 못 가게 했어요. 자기가 데리고 있으려고. 근데 이 달리가 어떤 사람이냐? 끝내주는 사람이야. 성경에 보면은 남자 중에 제일로 아름다운, 이렇게 핸섬하고 건강하고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보면은 압살롬이야. 압살롬. 사울왕의 아들 압살롬이 최고의 걸작품이야. 뭐 이런데 바로 이 단니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니가 그렇게 남자치고는 아주 끝내주는 사람이었대.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스코틀랜드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엘리자베스가 반대를 했는데 하도 구실르니까 엘리자베스가 허락을 해서 스코틀랜드로 갔어요. 그해 같은 해 4월 말 메리와 에녹스 백작 4세 매튜 스튜어트의 아들이자 사촌인 3살 연하 이 달리의 족보가 나왔어요. 이 사람하고 결혼이 진행이 되면서 가가지고 얼마나 이 달리가 잘생기고 미모가 뛰어났는지 메리가 한눈에 보자마자 반했대요. 그래가지고 남쪽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럴 줄 알기 때문에 안 보내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보내서 막 죽이 살기 매달리니까 또 친척이고 하니까 그래서 보냈더니 올라가자마자 어떻게 메리를 꼬셨는지 또 메리가 달리를 꼬셨는지 눈이 쫙 전기불이 통해가지고 결혼을. 그리고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여왕이잖아요. 여왕. 어머니 죽고 어머니 섭정자가 죽고 여왕 하다가 어머니가 그동안 통치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 달리한테 백작 스코틀랜드 왕의 아들에게 주던 자귀를 올리브 공작 자귀로 주었습니다. 달리경은 헨리 7세의 증손자, 헨리 8세의 아버지 증손자라 엘리자베스 1세 이후 유력한 왕이 계승자였으며, 그러나 뭐 엘리자베가 있으니까 그 통치는 못하는 거고, 메리 스튜어트와는 같은 할머니를 둔 사촌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메리는 미남 달리와 사랑에 빠져 무분별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여기 문장으로 이렇게 했지만 굉장히 아주 그렇게 미남 미녀가 만났으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2000년 전에 이집트에 클레오파트라가 환생했다고 그랬는데 그 환생한 클레오파트라하고 미남 중에 미남, 제가 얘기잖아요. 압살롬, 성경에 나타난 남성 중에 제일로 이쁜 사람이 압살롬이라고 그랬는데, 압살롬 달리가 만났으니까 클레오파트라고 압살롬이 만났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메리하고 달리 젊은 나이에.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자베스 여왕과 영국의 추미로는 이 결혼이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왜? 저쪽에는 장로교, 남쪽에는 성공회, 프랑스는 천주교. 걱정을 한 거예요. 갑자기 남자가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쪽 올라갔으니 결국은 영국에서 봤을 때는 배신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1565년 7월 29일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의식에 따라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메리에게 불행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은 뒤늦은 얘기지만 결혼할 때 배우자를 어떤 사람으로 해야 되느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메리의 성격 또 환경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존 낙스가 대변자였던 스코틀랜드의 신교 성직자들을 비롯하여 정치적 야심을 키우고 있던 머레이 백작 제임스 스튜어트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왕위를 노리던 해밀턴 가문을 긴장시켰습니다. 달리의 성격은 화려한 외모와 달리 나약하고 방탕한 야심가였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달리는 허우대는 말짱해. 그런데 속빈 강정이야. 처음에는 메리가 이걸 몰랐어. 오니까 런던에서 왔을 때 너 모르고는 그냥 보니까 막 어휴 압살롬이 오니까 어휴 클레오파트라가 그냥 둘이 첫눈에 반해가지고 막 하는데 너무너무 얼마나 아양ጥ르고 잘했겠어요. 여기는 여왕인데. 그러니까 막 달리가 가서 꼬시고 막 하고 뭐 별 얘기 다 했겠지. 그렇게 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허우대만 있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실이 없는 거야. 어떤 면은 사기 결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비극의 시작이라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달리가 비극적으로 죽어요. 자 보겠어요. 1566년 3월 다른 귀족들과 함께 달리는 메리의 면전에서 신뢰하는 신하 이탈리아 출신 비서관 악사 데이비드 리치오. 야, 이 리치오는 뭐냐 그러면 메리가 음악도 잘하지, 어학도 잘하지, 사냥도 잘하지, 못하는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클레오파트라. 그런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또 음악을 잘해. 음악. 궁정 음악 있잖아요. 아까 제가 왈츠 얘기했잖아요. 왕실에서 그 귀족들이 즐기는 무도의 춤. 근데 여기 니치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악사야. 바이올린 같은 이런 악기를 치면은 성경에도 사울왕의 궁정에서 다윗이 비파를 치고 악기를 했잖아요. 야, 니치오가 그렇게 했는데 메리가 잠못 잘 때는 바로 이 니치오가 가서 악기를 연주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연인 관계예요. 연인 관계. 그러니까 이게 참. 자 보겠어요. 메리의 정부에게 간통 혐의를 빙자해 무참히 살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리가 있었는데 메리는 이탈리아에서 왔던 악사 니치오하고 소위 말하는 애정 행각을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영국에 지금 찰스 3세 그 부인이 다이애나가 1994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자동차 사고로 죽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찰스 3세가 첫 연인이 지금 파밀라예요. 지금 현재 왕비. 근데 그때 당시에 왕비는 이미 결혼해가지고 애들을 셋이나 낳은 사람이야. 그런데 찰스하고 다이애나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윌리엄을 낳아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이애나가 그 공개 비밀을 털어버린 거 아닙니까? 카밀라하고 찰스가 계속해서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 여전히 그 간통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메리가 단니하고 악사하고 결혼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 단니가 니치오를 죽여버렸어요. 지금 이 죽은 무덤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에든버러에 있는데 에든버러 시내 조그마한 성공의 교회가 있는데 교회 화단에다가 얼마나 급했는지 정식으로 묻지도 않고 교회 건물이 있으면 그 화단 거기를 파가지고 길가에다가 이걸 땅을 파고 묻어가지고 거기 가면은 리치오 무덤이 있어요.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거기 있을 때 이걸 자료를 가지고 다 추적을 했더니 제가 다니던 프리처치 칼리지에 그때 사찰 집사님이었는데 아마 지금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사찰 집사님인데 역사책을 썼어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래가지고 내가 한 번은 그랬어요. 아이고 미스터 집사님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냥 우리 같으면 데이빗 뭐 조나단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한 번은 내가 부탁을 했어요. 내가 여기 왔는데 에든버러 역사를 잘 모르지 않느냐, 당신은 역사를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루 시간 내서 나를 좀 관광을 시켜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분하고 나오고 하루 종일 그분 따라서 에든버러 시내 안내를 받았잖아요.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지. 그래서 내가 그 무덤을 아는 거예요. 그 옆에가 그 경제학의 이론을 했던 아담 스미스의 거기 무덤도 그 옆에가 있어요. 여러분, 경제학의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가 있잖아요. 아담 스미스. 뭐 나중에는 케인스 뭐 이런 사람들 등장했지만, 근데 바로 스코틀랜드가 배출한 세계적인 경제학자예요. 유명한 사람인데 바로 그 자그마한 교회 앞 화단에 니치오가 묻혀 있어요. 비극이지. 거기에 보면은 그냥 화단에다가 그 바위 덩어리 같은 이상한 돌멩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 작은 바위 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걸 거기다가 증거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묻어놨어요. 보통 사람은 몰라. 나중에 이제 안내할 때 이제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니치오의 무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피국으로 살해돼가지고 안매장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일로 메리는 달리가 자신의 목숨을 또한 노린다고 믿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달리를 사랑해서 그 짧은 시간에 결혼해서 살았는데 그 사이에 메리는 니치오하고 연문을 토한다. 이걸 안 달리가 니치오를 메리 여왕의 애인을 죽였는데 메리는 뭘 생각했느냐.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을 죽인 걸 보니까 자기의 남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부부간의 갈등이 돼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달리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사랑과 증오가 같이 가는 거야. 사랑이 원수야. 그러니까 원수. 같은 해 6월 아들 제임스가 그때 태어났는데, 자 보세요. 그때 이제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됐어요. 아들 제임스 6세예요. 이 사람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누구 새끼인지를 모르는 거야. 달리가 공작이 자기 아들인지 아니면은 지금 같으면은 DNA 검사를 했겠지. 달리는 의심을 한 거예요. 틀림없이 악사 니치오의 새끼다. 그래서 저 새끼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자, 이게 공교롭게도 정설적으로 학자들은 바로 단니의 니치오가 아니고 단니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단니는 의심을 한 거예요. 이게 아들이 누구 새끼냐, 내 새끼냐, 저 새끼냐. 그 아들로 인해서 두 사람의 화해할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화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메리는 자신이 그토록 갈망한 후계자를 이용하여 제임스를 이용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8개월은 메리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논란이 많은 시기가 되었습니다. 아들 문제 때문에. 누구 새끼냐? 예? 이거 검사하자. 이거 그런 논쟁이 휘말렸다는 얘기예요. 이때 메리는 보스웰 백작 4세 제임스 헵번과 간통 중에 남편 달리를 죽인 후 결혼할 계획을 세웠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메리의 사생활이에요. 헨리 8세가 영국에서는 6명의 왕비를 갈아치웠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 지금 메리는 남자예요. 메리는 자 프랑스에서 남편이 죽었어요. 여기 와가지고 자 지금 달리를 통해서 반해가지고 아들까지 낳았어요. 근데 그 오해를 봐가지고 애인 니치오가 죽었어요. 그러다가 달리가 이제 어떤 면에서 암살 사고로 죽어요. 자, 이때 이제 메리가 보스웰이라는 사람을 또 사랑하는 거예요. 딴 사람을. 이때 나이가 얼마가 되겠어요? 18살 때 와가지고 지금 20살, 21살, 20대 초 모든 에너지가 분출하던 그 시기, 정적이 분출하던 그 시기에 미모와 함께 클레오파트라라니까. 클레오파트라. 하지만 역사가들은 달리의 사망 전 이들이 간통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1566년 10월 메리는 중병에 몸과 마음이 지친 상황에서 달리와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567년 2월 9일 밤 달리가 요양 중이던 에든버러 유곽 커크워 필드 집이 폭파되었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이제 이 보스웰 그쪽에서 암살시켰다고 봐야죠. 당시 달리는 빠져나오지 못한 채 목이 졸려 죽었습니다. 이 사건의 상반된 입장 중에 하나가
바로 달리가 메리를 폭사시키려 했다는 오히려 자기 덫에 걸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달리가 메리하고 그다음에 여기 여러 예정 관계가 맞물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문제는 메리가 사전에 이 사건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그 후 그녀가 보여준 행동은 매우 어리석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왕을 보좌하는 지혜로운 자문관이 옆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쫓겨나가지고 오자마자 엄마는 이전에 죽고, 그래서 결혼은 사기당하고 애인도 죽고, 주변에서 소위 말해서 충신이 한 사람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든 걸 외롭지. 외로운 가운데 이런 좌충우돌 사건이 터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세 번째 결혼. 3개월 후 메리는 이 사건의 주모자로 의심받은 보스월에게 유괴되어 겁탈당한 뒤 그와 결혼하였습니다. 유력 가문 출신의 보스웰도 이제 스튜어트 가의 왕족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겁탈당한 뒤 결혼했다. 이건 이제 그만큼 보스웰이 메리를 탐냈다고 봐야 되죠. 이것은 애정 없는 결혼으로 메리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을 보좌해 줄 사람이 없는 결과였습니다. 누구하고도 상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 악화로 이러한 절망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시기와 질투심 많은 당시 스코틀랜드 귀족들이 보기에 보스웰 역시 달리처럼 달갑지 않았습니다. 메리와 보스웰은 1567년 6월 15일 카버리 힐에서 영원히 결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났다 헤어지는 것은 이건 관례야. 그래서 보스웰은 추방된 후 투옥당해 1578년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애정 없는 결혼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걸 지금 통해서 보는 거예요. 첫눈에 반한 단리, 결국은 질투심, 뭐 이런 저런 거 빠지면 비참하게 폭발해가지고 목 잘려서 죽고, 또 그걸 노렸던 여기 보스웰 사랑 없이 그냥 지위를 노리고 명예를 노려서 메리를 덮쳐가지고 결혼까지 했는데 결국은 파멸로 끝나고. 자, 그리고 그동안 메리에게 호적이었던 가톨릭 계열의 신하들까지 달리경의 죽음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메리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는 원래 천주교에서 밀어줬잖아요. 천주교에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에서는 거의 모든 귀족들이 그녀의 폐위에 찬성했으며, 왜? 너무 문란하다는 거야. 세상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누구 아들인지를 모르고, 아들을 낳고 했으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남편은 죽고 또 연문 일으키고 또 죽고 거기다가 애인까지 죽고, 어떤 면에서 런던의 헨리 8세의 이런 애정 행각과 유사한 사례가 지금 스코틀랜드 스코츠 메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에서는 거의 모든 폐위를 찬성했으며 스코틀랜드 왕위를 아들 제임스 왕세자에게 양위를 강요했습니다. 당시 그래가지고 어떻게 통치하느냐?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야당 통치자가 똑같아. 온갖 범죄 지금 재판 받는 것이 기소된 것이 5가지 지금 있잖아요. 얼마 전에 무죄 받은 것까지 다시 이제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저걸 최종 심판해야 돼, 선거법이랑. 근데 그거 말고 지금 고발당한 기소된 것이 12개인가 13개인가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에서 그러잖아요. 어떻게 당신이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느냐. 지금 국민 여론이 그러잖아요. 심지어 개딸들 민주당 안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안 된다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아주 예민할 때라 더 이상은 얘기 안 할 거예요. 강요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그녀가 보스웰과 주고받은 편지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여러분, 이때 주고받은 보스웰과 메리하고 주고받은 연애 편지는 최첨단이래요. 최첨단. 얼마나 둘이 사랑하고 그렇게 깊었는지 둘이 주고받은 그 연애 편지는 공개할 수가 없대. 너무 창피하고 너무 충격적이라. 이것을 당시에 귀족들이 보니까, 요즘에 지금 저 헌법재판소에서 언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문영배, 여러분 알아요? 문영배 동영상 사건.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그 옛날에 500년 전 얘기. 근데 문영배 그 새끼 보세요. 끔뻑 안 하잖아. 끔뻑 안 하잖아. 그래놓고는 그렇게 결국 탄핵 인용해버려가지고 말이야. 참 이게 사법부가 깨진 것은 이게 정말 통고갈질이야. 통고갈질이야. 근데 이게 지금 이런 면에서 역사는 반복해. 동일한 사건은 하지만 아니지만 유사한 사건은 반복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그래서 보스웰과 주고받은 연애 편지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을 했는데 그 내용이 가관이라 가관. 문영배의 동영상으로 여러분 보시면 돼요. 내용이. 그리하여 당시 약관 25살의 메리는 1살밖에 안 된 아들 제임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퇴위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뭐 내용이 이런 거 없었으면은 왜 물러나? 문영배 봐. 물러나라고 집을 돌고 막 1인 시위하고 단체 수입하고 막 행위하고 헌법재판소에 떠도 그래도 안 물러나잖아요. 대단한 새끼야. 이거 보면. 근데 여기 메리는 누가 조언할 사람이 없어. 하도 떠들고 압박을 하니까 아들 1세밖에 안 됐는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는데 이때 퇴위할 때 그 왕궁이 지금 에든버러 캐슬에 있어요. 에든버러 시내에 보면은 거기 에든버러 성이 있거든요. 성이 있는데 성 안에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커요. 근데 그 성 안에 제일 저 뒷칸 거기는 낭떠러지야. 바위로 암반으로 되어 있는 그 위에다가 에든버러 카슬을 지었는데 그 제일 뒷칸에 우리 같은 머슴들이나 하녀들이나 지낼 수 있는 그 뒷방에서 숨어서 은신할 때 거기에서 이제 사인하고 런던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밤중에.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언제 에딘버러 한번 관광을 가야 돼. 스코틀랜드. 런던에서부터 스코틀랜드 한 바퀴 돌아야 돼. 최소한 일주일은 돌아야 그래도 일주일 가지고 사실 안 돼. 대형 도서관, 대형 박물관만 돌려도 하루 가지고 안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데 런던에 볼 것이 얼마나 많아. 템즈강부터 해가지고 런던 브릿지 여러분 부르는 노래 그 하는데 그 런던 다리 가야 할 거 아니야. 런던 브릿지. 거기 가고 또 거기 가면 재미가 돼요. 버킹엄은 또 가야지. 버킹엄 왕이 살고 있는데 버킹엄 거기 한 바퀴 또 돌아야지. 그러면 하루 가. 그러면 대형 박물관 가면 또 하루 가. 거기만 가. 거기 가면은 이제 스펄전 목사님도 봐야 되고 로이 존스 목사님도 봐야 되고 존 스타트를 봐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교회를 가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또 하루 가. 그래서 런던에만 있어도 거기다가 만약에 캔터베리를 간다. 캔터베리 가면 또 하루 이틀은 걸려. 차 타고 전철 타고 기차 타고 가야 되니까. 거기다가 또 스코틀랜드를 간다. 스코틀랜드 가면은 뭐 에딘버러에서만 다 머물 수 있어요. 주변에 몇 군데 또 가야지. 던바라든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런 도시들 몇 군데를 또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적어도 런던하고 스코틀랜드만 해도 8박 9일 막 그 정도 가야 돼. 그래야 이런 걸 구경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래서 퇴위하고 게다가 메리는 보스웰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호수에 있는 작은 섬에 감금된 중에 그곳에서 충격으로 쌍둥이를 유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메리의 경우를 보면은 젊고 외롭고 혼자 살 수 없고 의지할 사람 없고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돼. 어머니라도 살았으면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프랑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있는 거야. 결국은 뭐야? 자기 주변에 있는 인척에 의해서 이렇게 이용당하다가 비극을 맞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역사적으로는 제임스 1세가 1567년에 어머니 얼굴도 모른 채 에든버러에서 그 성에서 이제 소위 그 퇴위를 했기 때문에 여왕직이 이제 파면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왕직이 제임스 1세에게 이제 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메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건강을 회복한 뒤 측근 조지 더글라스의 도움으로 탈출했으며 에든버러 카슬 자신에게 협조하는 세력의 도움을 받아 병사들을 모집하여 왕위를 되찾고자 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메리는 에든버러
통첩을 보내는 한편 6천 명의 병력으로 재기를 노렸으나 에든버러의 섭정자 모레의 백작이 이를 알고 협상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급습하였습니다. 하지만 급히 모집한 메리의 병력은 모레의 진압군에게 참패하였고 메리는 쫓기다가 엘리자베스 여왕의 영국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메리와 달리 정치적 간계에 등한 엘리자베스는 달리 사건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을 구실삼아 이후 18년 동안 메리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걸 예상했기 때문에 메리는 요념하다, 클레오파트라다 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달리를 보내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거기다가 외모까지 훤출하니 압살롬이니 보는 여자들이 막 뒤집어질 판인데 그래서 안 보내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가가지고 비극을 맞고 나중에 이렇게 퇴위돼가지고 영국으로 온다고 그러니까 엘리자베스가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어요. 이 아버지가 앙리 2세가 프랑스에 있을 때 메리가 죽자마자 엘리자베스를 개신교라고 반역자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이 메리를 영국의 여왕으로 세우려고까지 한 음모를 다 알고 있는데 이거 좋겠어요? 이 정적이지? 원수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로도 못 간다. 외갓집으로도 못 간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받아주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영국에 온 날부터 죽는 날까지 18년 동안 감방에 가뒀어요. 감방에서도 여기저기 이용 다니면서 감방 생활을 하는 거예요. 비극이죠. 그 사이 스코틀랜드에서는 메리와 이복 남매인 제임스가 아들 제임스 6세를 섭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메리 여왕이 퇴위하고 나니까 마침내 이복 남매인 제임스 엘리자베스에게는 그런 인적 관계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번 말년의 생애입니다. 말년, 죽을 때. 메리는 영국에서 오랜 감금 생활로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편 신앙에서 위안을 얻고 자수를 하거나 예완견이나 새 노래스를 들으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대단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운동 부족으로 점차 나이가 25살 젊은 나이인데 건강이 나빠지고 비만해졌으며 젊은 날의 미모도 사라졌습니다. 이런 모습은 1578년 검은 벨렛 옷과 흰 베일을 쓴 그녀의 모습을 그린 초상화가 잘 보여줍니다. 메리는 감금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탄원을 요청하고 나중에는 탈출 음모를 꾸미는 등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영국의 가톨릭 교도들은 프로테스탄트 군주 엘리자베스를 왕위에서 추방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가톨릭 교도인 메리에게 자연스럽게 관심이 모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악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메리에게 오히려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1586년 엘리자베스 여왕 암살 음모가 적발되어 가톨릭 교도에 반란이 일어나자 엘리자베스는 메리가 가장 위협적이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증하였습니다. 메리는 스코틀랜드의 군주였음에도 영국 법원에서 재판과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들 제임스도 젖먹이 시절 이후로 보지 못한 데다가 영국 왕위 계승에 골몰했기에 재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메리는 1587년 2월 8일 45세에 노샘프턴셔에서 귀족들과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참수되었습니다. 곧다운 45세. 그로부터 25년 후 엘리자베스는 사망 전 메리의 아들 제임스 6세를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하였습니다. 왜? 처녀였기 때문에. 자, 이게 그래서 참 이게 운명이란 알 수 없는 거야. 엄마하고는 원수인데 처녀로서 새끼가 없다 보니까 그 엄마, 자기가 죽인 엄마의 아들을 후계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한 맺힌 역사예요. 지금은 어떤 상태냐? 지금도 스코틀랜드는 이때 이것을 잊지 못해가지고 자기는 독립한다는 거야. 그래서 2017년 브렉시트 EU 공동체로부터 영국이 탈퇴한다고 했을 때 스코틀랜드는 우리는 안 하겠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국민투표해가지고 우리는 잔류하겠다. 영국은 이미 탈퇴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영국의 경제는 엊그저께도 몇 분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영국은 지금 이슬람교가 영국의 대형 도시에 있는 소위 성공의 성당들을 지금 접수해가지고 영국이 비상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어요. 지금 영국뿐만 아니에요. 영국, 프랑스, 독일이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이슬람 싹 제거하려고 지금 이란을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네탄야하고 손잡아가지고 중동의 이란을 지금 저것들 핵무기 빙자해가지고 지금 때려 부시려고 그러는데 지금 외무상 어저께 보니까 이란의 외무상하고 미국 외무상하고 지금 만나서 그걸 지금 잘 타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트럼프의 마음에는 이슬람 주동 국가인 이란을 작살내는 거예요. 중국을 작살내는 거예요. 그 세계 역사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굉장히 뜨끈뜨끈 뉴스예요. 그러면서 김정은까지 제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야당이 거기에 붙어있다, 쎄쎄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현재 6월 3일날 있어질 한국의 선거에 대해서 지금 아주 관심을 갖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이에 다음 좋은 정보가 있으면 또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 운명이란 누구도 알 수 없다. 어쩌면 자기의 정적인데 정적의 새끼를 왕으로 했다. 1603년이에요. 이때 이제 제임스 6세가 올 수 없는 상황인데 원수인데 와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은 출신이 장로교야. 근데 영국 가서 보니까 성공이야. 이야, 그래서 영국 교회는 다른 나라의 종교 개혁보다 특이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영국에서 공부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최고예요, 여러분. 제가 교만한가?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하잖아요. 이런 역사의 그런 경랑을 제가 정리한 거 제 박사학위 논문 언약사상사라고 그랬잖아요. 언약사상사. 또 적어요? 언약사상사? 언약사상사. 사실 내가 처음에 영국 갔을 때는 이런 거 상상도 못했어요. 내가 무슨 박사학위야. 그냥 한 2, 3년 놀다 오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10년 동안, 사실 저같이 고생 많이 한 사람 없어요. 제가 웃고 재밌게 이렇게 하고 그러지 저는 이사도 많이 다니고 유학생활 하면서 참 창피도 많이 당하고 실력 없어가지고 공부가 하루아침에 되나, 영어 공부가 논문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좋은 교수님들, 좋은 목사님들, 좋은 친구들을 붙여줬어요. 저는 내 박사학위는 내가 쓴 게 아니야. 그분들의 도움으로 내가 박사 받은 거예요. 그런데 걸작이 됐어요. 걸작. 제 박사학위 논문에 대형 도서관에서 특별 코드 붙였다고 그랬잖아요. DX183379 제 박사학위 코드야. 대형 박물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제가 공부한 청교도 역사,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커버넌트 역사, 격동의 16세기, 18세기까지의 그 나중에는 제가 이제 부록으로 썼습니다만은 19세기까지 그 역사를 제가 압축해서 이걸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스코틀랜드 초기 역사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예요. 아주. 그래서 여러분 이걸 참고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읽어봐요. 자, 5페이지. 메리의 처형은 메리의 죽음이에요. 아까 음모를 꾸몄다고 그러잖아요. 가톨릭 교도들이 아이고 당신이 해라. 왜? 엘리자베스는 배신자다, 성공회다. 당신은 가톨릭 아니냐? 그렇게 가지고 이제 나온 얘기야. 오히려 메리가 죽음의 임박하에 보여준 위험 있는 자태에 가려져 있어. 죽을 때는 여자답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왕위 계승에 성공한 아들 제임스 1세는 자신의 모친 메리의 시신을 발굴하여 얼굴도 못 봤어요. 몇십 년이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자베스가 안장되어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매장하였습니다. 자, 아들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효도지. 얼굴도 모르는데 한 맺힌 아들. 자, 이런 역사가 영국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요셉하고 베냐민을 보세요. 베냐민은 엄마 얼굴도 몰라. 나헬 얼굴도 몰라. 가나안으로 가다가 중간에서 죽었어. 성지 여행 가다 보면 거기 있어요. 나헬의 무덤은 초라해, 길가에. 지금도 그 이슬람 애들도 보초 쓰고 그걸 지키고 있어요. 총 들고. 어머니 누벤 유다 레이의 어머니였던 레아는 거기 라벨라에 거기 묻혔지만은 여기 막벨라 동굴에 묻혔지만 여기는 나엘은 그렇게 잘난지 하고 떠들고 그러더니 가다가 길가에서 죽었어요.
자, 이런 걸 보면은 오늘 이 역사 굉장히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매장했다. 이로써 평생 직접 만난 적이 없이 대립한 두 여왕은 사후에 나란히 누워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런던에 있어요. 메리는 지지자들에게는 낭만적이고 비극적인 인물로, 정적들에게는 간악한 유부로 그려졌으나 생전에는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별히 종교 문제, 결혼 문제. 엘리자베스는 그녀를 가리켜 논쟁을 몰고 다니는 철부지라는 뜻이에요. 이후 메리의 생애는 계속해서 역사가들 사이에 논쟁거리였으며 16세기의 클레오파트라로 요부 메리에 대한 대중의 흥미는 지금도 고조되고 있다. 재밌는 얘기야. 자, 17번 결론입니다. 16세기 격동기 영국의 두 여왕이 남긴 역사적인 의미. 자, 엘리자베스 1세는 권력 강화를 위하여 45년 동안 독신의 리더십으로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 이때 셰익스피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등장한 말이 뭡니까? 인도는 셰익스피어하고 안 바꾼다라는 얘기예요. 인도에 대한 모독이지. 그런데 어쨌든 그 정도로 활동했던 전성기가 바로 엘리자베스 1세였다. 이때 제가 얘기했죠. 뭐가? 아르마다, 스페인과의 전쟁. 이때부터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는 그 첫 무대를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1588년 아르마다, 스페인의 무적 함대 격퇴를 기점으로 영국의 황금기를 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리는 왕위를 지키기 위해 싸웠지만 비극적인 운명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메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정치적인 동맹과 정략적 결혼에 내몰렸습니다. 너무나 뛰어나서, 너무나 잘나가지고. 하지만 메리는 끝없는 욕망에 불꽃을 태우는 중에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그 승자가 뭐예요? 아들이 영국의 왕이 됐잖아요. 아들 죽어서. 그것은 그녀의 아들 제임스 6세가 영국 왕위에 올랐고 그녀의 후손이 1688년 명예혁명을 주도 유럽과 영국의 역사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자, 비운의 역사를 지었던 메리 스튜어트. 그러나 현재 영국의 역사, 스코틀랜드 역사는 메리가 숨쉬고 있다. 2000년 전에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여전히 생존해 있다.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1부에는 종교개혁 역사가 어떻게 흐름이 진행됐는가를 영국과 스코틀랜드와의 관계, 장로교냐, 가톨릭이냐, 성공이냐, 보수주의냐, 복음주의냐, 자유주의자로 제가 정리했어요. 정리는 핵심은 WCC. 그리고 오늘 스튜어트 메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다음 주에는 스코틀랜드 역사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종교개혁 역사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폈습니다. 주여 잘 정리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당시에 500년 전에 그 정치적인 혼란이 오늘 지금 한국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에 통치해 주시는 주님이시여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반드시 바른 길로 우남의 정신으로 중수 박정희의 정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건국으로 제2의 건국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이 반석의 국권이 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정강 목사님과 우리 광화문 애국 시민들 성도들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한 주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